자, 그럼 제시문 가부터 먼저 봅시다. 가에 어떤 관점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굳이 파이널 수업에서까지, 대학별 강좌에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요약이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문 독해도 불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넘어간 편이었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제시문들이 몇 개야? 3개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낸 답안들 봤더니 글자 수가 부족한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아니면 간당간당하게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제시문이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충실하게 요약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구조 독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부터 봅시다. 정보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일반적인 인격 훼손으로 여겨지는가. 자, 정보 프라이버시. 이것도 키워드가 되겠죠. 이게 깨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인격이 침해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시에 개인의 자율적 조건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인격을 침해한다고 느낀 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율성이라는 게 깨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표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를 엿듣고 관찰하는 것. 또한 우리가 관찰당하고 청취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행위가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도 반하지 않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 그제? 다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3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인식과 우리의 의지. 인식도 하지 못하고 의지에도 반하는 사례. 그치? 2번째, 인식은 하고 있으나 원하지 않는 경우. 그치? 자, 3번째, 인식도 하고 있고 원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치? 좀 애매하긴 하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식하지도 못했고 의지에도 반하는 사례들.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를 마구마구 수집해 갈 때 불법 도감청이라든지 극단적으로는 이런 사례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의지에는 반하는 거. 이건 뭐가 있을까? 과속카메라 같은 것들. 막 달리고 싶어. 그치? 어딘가에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날 못 달리게 하는 거지? 이게 될 수도 있어. 혹은 역으로 또 인식도 하고 의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건 준법 정신이 강한 시민들한테는 과속카메라 같은 것들은 인식도 하고 있고 의지에도 반하지 않는 사례. 그리고 혹은 골목길마다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도 그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2번째 경우라고 생각이 될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3번째 경우라고 생각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볼까요? 그 다음에 정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은 내가 내 정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뭐라고요? 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는 요 경우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동시에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와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또는 알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경우를 낳게 되냐?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을 알지 못하는 거고, 그치?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특정한 행위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인이 이 지식을 바탕으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그 기대 자체를 하질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수치심이나 당혹감과 관련된 문화적인 경험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합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연출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적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할 테니까. 근데 그게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즉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나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통제 가능성, 통제 자율성 자체를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그지? 이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가 왜 인격 침해인가? 자율성이 깨져서 그렇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건너서 자율성이 어떻게 깨지게 되는가까지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들 잘 보세요.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화살표, 왜냐하면, 그치? 이거는 이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구성을 좀 해주세요. 제시문 내용을. 길어. 요즘 2시간짜리 대학들이 별로 있지가 않아. 그렇잖아. 제시문 3개짜리 2문제밖에 안 되거든. 물론 천자죠. 그죠?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천자 안에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와서 알지만 제시문들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어야 돼. 그렇다면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활용을 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일테면 오늘 이 문제 같으면 학교 측 출제 그 채점 기준, 여기에 따르면 제시문 가를 요약할 때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통제권 상실, 자율권, 자유박탈 이런 단어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지금 다 이 인과관계, 선후관계를 따진 화살표 앞뒤로 존재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죠? 최대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나의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터넷이 90년대 거대한 사회현상이 된 이후부터 사람들은 인터넷이 자신들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걱정을 해옵니다. 인터넷이 우리의 사생활에 끼치는 이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려를 해온 거예요. 계속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가끔 심각한 스캔들이 터져나와서 우려를 더하고 있어요.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자통신을 감시한 사실에 대한 작년의 폭로는 최근에 발생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얘네도 대단해요. 모든 통신 회선들을 다 도관청을 한 거야. 그래서 테러라는 단어가 들리면은 일단 그건 전부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테러 조직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전부 다 따질 정도로 그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응?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 이어지는 논쟁은 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할 것인가예요. 그쵸? 자, 이 우려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수집과 저장을 하는 뭐예요? 누가, 주체와 어떻게, 방식.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논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스캔들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어떤 제 정보에 누가 접근해 왔는지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이런 걱정은 기술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우려가 이게 뭔가 기술과는 맞닿아 있지 않다는 거죠.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은 지금도 사방천지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기술적으로 따졌을 때 이 수집과 저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부기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통신 판매업자, 그리고 금융기관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조직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도 오늘만 해도 이제 새로 산 태블릿 데이터 쉐어링을 해야 돼서 가서 이제 신청을 하고 왔거든? 근데 뭐 신청할 때마다 니네도 느끼겠지만, 아니, 미성년자는 안 하나? 니네도 근데 하지. 그 전화기 같은 거 개통하면. 사인 전부 다 하지 않아요? 되게 많죠. 그죠? 근데 그 사인할 때, 사인하는 칸은 되게 크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동그라미 1, 2, 3, 4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제공 조건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되게 깨알같이 나열되어 있잖아. 그치? 귀찮아서 다 읽지 않는 것 뿐이고 실제로 우리는 방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일단 우리 스스로 제공을 해요. 능동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인 안 하면 가입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또한 이런 조직들 외에 다른 많은 조직들도 수동적인 수집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얻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가 수동적으로 수집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할 때에도 GPS 연동이 되는 휴대전화도 같이 이동하며 이때 위치에 관한 데이터가 통신회사에 제공이 된다. 그래서 나는 아이폰을 쓰든 안드로이드 폰을 쓰든 모든 위치 검색 기능을 꺼놔버리거든. 기분이 되게 안 좋아. 걔네가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혹은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알림이 뜰 때도 있어. 어느 장소에 방문하셨군요.
거기에 대한 리뷰를 올려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소름이 쫙 돋죠. 이게 뭐야? 물론 기계가 자동적으로 수집을 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부지불식 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일종의 부산물인 데이터 배기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능동적, 수동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거를 이 사람은 데이터 배기가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연기관이 타면서 나오는 그 가스처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데이터 부산물들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데이터가 저장된 장소가 어디인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해당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기술적으로 힘든 이유는 이렇게 수집 제공이 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 제공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강력한 프로세스와 서버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의 취향과 행동에 관한 새로운 통찰과 추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이 빅데이터 시대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더 나아가서 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개인의 행위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과 추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나나 인터넷 서핑을 하고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옆쪽에 뜨는 광고 배너들이 거의 비슷할 거야. 니네나 나나 비슷한 이유가 아마 니네도 옆에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런 거 뜨지 않니? 기사들? 그지? 되게 이상하지. 얘네 뭐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다만 걔네가 수집한 건 이거예요. 데이터 배기가스예요. 부산물을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A라는 기사, A군 연예인, A군과 관련된 기사를 어떤 애들이 되게 많이 클릭을 했어. 그지? 근데 또 이거 클릭한 애들이 주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메가스터디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좋아하는 애가 얘를 좋아한다? 혹은 얘를 좋아하는 애가 얘를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상관성이 성립이 되는 거야. 얘들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옆에 띄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통찰이나 추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취향, 기존의 취향들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되게 애매하네요. 제시문 나의 성격 자체가. 제시문 나 성격이. 왜? 얘는 지금 분명히 사생활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수집과 저장을 하는 주체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를 하는데 자,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피하고 더 나아가서 순기능을 하기도 해. 이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가해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파악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문제 상황이라고 정의를 해주긴 해야 되는 거야. 얘가 문제거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어쩔 수 없고 좋기까지 하다면 재심은 나 필자의 견해는 이건 문제야 아니야? 아니거든. 그러면 재심은 가에 나와 있는 이 관점의 역할이 드러나는 거네. 이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재심은 나를 문제로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재심문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또 다를 볼까요? 투명성은 자신의 데이터를 알 권리이다. 투명성은 어떤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내가 얻는 결과에 기여하는지 등을 알 권리를 망라하는 개념이에요. 투명성. 그치? 그리고 이 투명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데이터를 알 권리예요.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이는 반사유리의 어두운 저편에서 기업이 당신을 관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업과 당신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수집된 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볼 수 있는 창구가 당신에게 제공되는가? 원하는 데이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인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가? 예로부터 기관과 개인 사이에는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 투명성이라는 건 그럼 뭐에 반하는 거예요? 정보 비대칭 상황에 반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 왔다는 거야. 정보와 관련해서는.
그치? 보다 더 덩치가 큰 기관, 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일방적으로 정보에 대한 점유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관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개인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신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이러한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제공한 것과 내가 제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투명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체성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때? 정보에 있어서는, 데이터에 있어서는 우리는 투명성과 주체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주체성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권리예요. 자, 이거는 자신의 데이터를 알 권리라면, 인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얘는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기업의 기본 설정을 쉽게 찾아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 데이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제한된 주로 기업의 유리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되거나 강제되지는 않는가? 변수를 이것저것 변경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가? 주체성은 데이터 기업이 분석해낸 선호와 패턴에 기반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기업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앞쪽에 많은 권한들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엔 뭐가 포함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이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일단 맨 처음에 제시문 가를 먼저 요약을 해줘야 될 거야. 전체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째, 가를 먼저 요약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때 가를 요약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건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 침해라고 인식이 돼. 이 내용 들어가야겠지. 그지? 그리고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크게 상관없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인식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정보 프라이버시는 충분히 침해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인식, 의지와 무관하다. 이 정도만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왜 이게 필요 없는 거야? 뒤에서 우리 문제 풀 때 써먹을 데가 없잖아. 이 부분 같으면. 그치? 자, 그 다음 정보가 통제돼 타인의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타인의 행위를 예측, 기대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뭐였어요? 자율성이 침해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지. 요 내용들이 나와줘야겠죠, 맨 처음에.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시문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제시문 나. 이게 문제 상황이라는 걸 정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왜 이건 문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의 사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침해할 수 있거든. 그치? 자, 그리고 얘들을 연결을 시켜야죠.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치? 그럼 어때? 걔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고, 그럼 걔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그게 바로 개인의 자율성 침해로 이어지니까. 그치? 기관의 정보 관련 능력, 이걸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통제권, 자율권조차도 상실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 상황인 거예요. 이건 문제 상황인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면 플러스, 굳이 꼭 써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심화된 논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순기능만 강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시문 나에서는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또 더 나아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고만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다 라고 첨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이 난다면. 글자 수가 허락하고.
자, 그래서 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봐봐. 일단 숙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비판을 하시오 내지는 평가를 하시오 이런 식의 발문이 아니면 나와 있는 재료들은 전부 다 우리가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정확하게 활용을 해줘야 돼. 근데 재심은 나에서 이렇게 이거 어쩔 수 없고 빅데이터 시대에 새로운 식의 어떤 통찰과 추정을 가능케 하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얘기를 할 때 이 해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원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지? 근데 이 원인을 제거하면은 결과로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수직적이고 엄청 깔끔합니다. 진짜 원천적으로 딱 해결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어때? 이게 쉽지가 않아. 원인을 제거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우회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사실 재심은 나에서 이 부분, 얘는 뭐야 문제라고 해서 왜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1번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보다도 사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이유가 이거예요. 문제 상황 재심은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재심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역할이 나눠져 있지가 않고 얘가 되게 애매한 스탠스를 띠고 있거든. 어떻게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죠. 제대로 구조 독해를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결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수직적인 해결 방법. 원인이 되는 거 해결하려면. 인터넷 없애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니면 인터넷과 관련해서 걔들이 우리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회해야죠. 그러니까 해결 방향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 거야. 얘는 근데 얘기했다시피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기능을 가지기도 해. 따라서 얘는 그대로 두고 인터넷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역행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 정보의 재심은 다에 나와 있는 투명성 그리고 주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얘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거였죠.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누구고 방식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는 거. 그치? 이 부분에 착안을 하면 되는 거야. 인터넷 시대야 어쩔 수 없대.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는 이런 식의 순기능도 있어.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그렇다면은 그건 인정을 해줘. 대신에 수집, 저장을 하는 주체와 방식에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해내는 주체, 방식에 있어서 투명성과 주체성을 제고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명성을 제고해야 돼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 이게 해결 방향이었다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통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정확하게 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는 이 주체와 그리고 얘들이 어디에 저장하고 있고 그 양은 어떻게 되는지 인식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권한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찮아서 우리가 읽지 않는 그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속 그 약관들 있죠. 개인정보 공개 동의 서류들, 이런 부분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법적인 권한들, 근거들,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치? 자, 거기에 플러스 이것만 있을 게 아니고 두 번째, 우린 주체성도 가질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정보를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겠지. 이 주체성을 통해서 어때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 정보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 시대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정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현상을 해결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시문들의 성격,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면은 논의 방향을 잘 설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되게 힘들어졌을 거고. 자, 해제 보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5페이지로 가보세요. 강사 작성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정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라고 쓰고 가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이게 왜 자율성 침해가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단락, 나에서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사생활 노출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문제 상황이라는 거 드러내 주는 거예요. 혹은 더 선명하게 그냥 써버려도 돼. 이러한 가해 관점에 따르면 제시문 나에서 인터넷 등장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노출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상관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국가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수집해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빅데이터 시대로 우리가 막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또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에서 강조하는 투명성과 주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시문 다를 활용하는 거는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 다만 니네가 이 부분까지를 잘 찾았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해결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선명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학교 발표 답안 내버려 두고요. 넘어가서 6페이지 보면 이제 응시자 우수 답안이에요. 자, 이 학생 가 요약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면 제시문 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은 끊임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히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비교를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서 하지만 가는 나의 제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개인정보의 침해라고 본다. 가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들은 관찰자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사적 공간을 잃게 되고 다르게 행동할 자유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이 불가피하면 오히려 이를 이용한 빅데이터 시대를 긍정하는 나의 태도를 가는 문제 삼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다에 제시된 투명성과 주체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투명성이 무엇인지, 주체성이 무엇인지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답안도 나쁘지 않은 답안이에요.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앞쪽에서 가와 나를 병렬적으로 요약을 해주긴 했지만 세 번째 단락에서 제시문 나가 문제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투명성과 주체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답안보다는 학교 측 발표 답안이나 우리가 새롭게 쓴 강사 작성 답안이 좀 더 낫죠. 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를 전면 부정해버리고 투명성과 주체성을 얘기를 했거든. 전면 부정할 거면은, 전면적으로 부정을 할 거면 빅데이터 시대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투명성과 주체성을 제고해야 하는가? 빅데이터 시대니까. 요게 들어가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유기적으로 구성이 될 거고, 뭐 나쁘지 않은 답안입니다. 이 학생 답안도. 자, 7페이지로 넘어가서 학교 측 채점 기준 한번 볼게요. 답안 구성 요소 뭐 넘어가고요. 구체적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가의 관점 파악하고 키워드들 나와 있죠. 자, 나의 문제 상황 파악. 나에서 빅데이터 시대가 개인의 사생활에 끼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지?
그리고 가관점에서 나를 해석해서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파악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다의 해결 가능성 제시하는 거. 다 요지 파악하고 다가 3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논하고. 그지? 그러니까 일단 학교층 예시 답안에서도 지금 보면 키워드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고. 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심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이 차원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재심은 나에 나와 있는 순기능, 그리고 불가피성, 이거를 과연 학생이 가해 관점에서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부정해 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정도로 파악해 주면 될 것 같아요.